21번 이제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보겠어요. 이제 21번이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이제 4번이거든요. 이제 4번이 틀렸어요. 왜냐면 이것도 기출 지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출 지문.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이렇게 되죠.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란 말이에요. R이 할인율이죠. 그럼 이렇게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럼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현재 가치는 뭐야? 작아지죠. 따라서 이제 제가 종전에 이제 1교시에 강의했지만은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 가치 또는 부동산 가치는 작아집니다. 이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건 뭐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내가계수죠.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지열이 커지면 뭐야? 내가계수도 커지겠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000원, 2년 후에 1,000원, 3년 후에 1,000원을 복리이자를 10%로 은행에 불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1,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3년 후에 얼마를 타먹느냐? 그럼 이걸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그래요. 그럼 3,310원이거든요. 원금 3,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 310원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1번인데요.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복잡하죠, 이게. 이런 거는 아주 복잡한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하게 되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이거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정답은 뭐야? 4번이고 5번 뻔하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어요. 자, 22번은 이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늘 시험에 뭐야?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뭐 시험에 늘 나온다. 틀린 거.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22번인데, 자, 이제 3번이 틀렸죠.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본고사의 36년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틀렸느냐?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 주어지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용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미지수가 있어요. 그 미지수가 뭐가 돼요?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게 할인율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요구 수익률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주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용가나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번 뻔한 거고, 2번은 이제 뭐냐면 순용가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해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 값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를 세후소득의 현가, 그 다음에 뭐냐면 현금 유출 현가를 지분 투자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순용가법만 가치의 가산 원리가 적용돼요. 나머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23번을 볼게요. 자, 23번 이건데, 보세요. 이제 역시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수강생분들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서도 특히 이제 뭐 비율 분석법이나 어림셈법 여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겠어요. 공식들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뭐 한 문제 많이 나오면 계산 문제까지 해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출제를 그러니까 자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죠. 그래도 여기가. 자, 이제 보겠습니다.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돼요.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몇 번이 틀렸느냐? 4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 4번 틀렸느냐? 이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 승수 또는 조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그래서 자, 총자산에 대한 이게 분모라는 얘기죠. 분모가 총자산 또는 총투자액이 되고 분자는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여기 분자인데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이제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 총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총이잖아요. 총이죠. 총자산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아니라 총소득 이렇게 뭐가 나와야 돼요? 총소득, 조소득 이렇게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앞에 총이 있으니까 다 총으로 가야 된다. 여기 순이 나왔잖아요. 순이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문제 풀리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 1번은 이제, 비율 분석법이나 이제 어림셈법은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2번은 뭐냐면 2번이 이거예요. 뭐냐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모, 총투자액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에요. 융자액의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냐면, 이제, 부채 비율이죠. 자, 부채 비율은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 이렇게 하면, 부채 비율이죠? 슬래시를 딱 그으면 돼요. 슬래시를 그으면 어떻게 돼요? 요 앞에 있는 게 뭐야? 분자입니다, 분자. 요 앞에 있는 게. 그래서, 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채 나누기 뭐야? 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채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읽을 때 분모를 먼저 읽을 때는 뭐뭐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편안하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 비율이 50%잖아요. 그러면 지분 비율이 50%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50%면 지분 비율이 50%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률 나왔네요. 채무 불이행률 나오면 유영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유영부. 분모는 뭐야? 유효 총소득. 분자는 뭐야?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유영부. 이렇게 하시면 편안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인데요. 24번은 이제 금융위인데, 자,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옳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아까 이제 제가 동영 1회차에서 여기 있죠. 잔금 비율 더하기 상환 비율은 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뭐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잔금 비율 플러스 상환 비율이 1이니까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니까 요 가산 요거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이제 5번이 정답인데 그럼 이제 1번은 왜 틀렸느냐? 이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나왔죠?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율 더한 거다 틀렸어요. 더한 게 아니라 빼준 겁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를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기간 입장에선 만기가 짧을수록이 아니라 길수록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싫어하는 게 뭐야? 만기가 긴 겁니다. 긴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모기지론 하면은 정책 모기지 하면 10년 이상 뭐 지금 뭐 40년까지도 나왔는데 만기 이렇게 길잖아요. 길면 시중은행은 못 합니다.
잘못하면 은행 망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 거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또는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게 이제 정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개입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 모기지는 만기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커진다? 그럼 만기가 길수록 그다음 LTV는 클수록 많이 빌려주니까요. 역시 DTI가 높을수록 많이 빌려줘요. 정리하면 만기가 상환기간이 길수록 그 다음에 LTV나 DTI는 높을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다음에 만기가 길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여기 조정주기라고 돼 있는데 변동금리하에서 조정주기가 이제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는 이제 은행이 결정을 하는 건데 은행 입장에선 조정주기가 짧은 걸 좋아해요. 은행 입장에선 긴 게 아니라 짧은 거.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긴이죠.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이자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짧은 게 3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3개월 CD금리 또는 코픽스 금리, 단기 코픽스라 하죠. 3개월짜리가 있거든요.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니까 빨리빨리 전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은 조정주기를 원한다. 누가? 은행이 그렇다. 정리하면 은행은 만기가 길수록 그 다음에 LTV와 DTI가 높을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은 대출자는 짧은 조정주기를 원한다. 이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25번 문제인데 25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좀 LTV나 DTI나 DSR 갖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 그런데 이제 이 상가는 그게 아니에요. 상가는 LTV와 부채 감당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를 보면 주택에 대해서 대출액 구하시오가 한 두세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상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상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는 LTV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부채 감당률 갖고 이제 대출액을 구하는데 그걸 유도하는 게 또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게 뭐냐면 부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순부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LTV 갖고 구하면 되는 거죠. 자, LTV 갖고 한번 구해봅시다. LTV가 60%래요. 0.6이죠. 곱하기, 여기 담보가격 나왔네요. 3억이래요. 3억이래요. 3, 6, 18이니까 1억 8천이죠. 그렇죠? 됐고. 그 다음 순영업소득이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그죠? 부채 감당률 얼마? 2. 저당상수는 얼마야? 0.2.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1억 2,500만 원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거.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 이제 대출액이 되는 거고, 이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기존에 대출금이 1억이 있어요, 1억. 빼줘야 돼요. 빼주니까 2,500만 원.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쉽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순부적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지우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가 이제 몇 번이냐면 자, 26번이에요. 26번인데 요 문제는 좀 별표시 하시고 요거 별표시 하고 그다음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이제 우리 본고사에 이제 나왔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그 추세를 볼 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잔액을 구하는 거예요, 잔액. 그러니까 만기를 잘 알아야 돼요. 만기가 20년이에요, 20년. 그런데 5년 후 이제 중도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내용은.
그럼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만기 20년으로 그래서 5년 된 다음에 5년 말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항상 이 만기하고 남은 기간만 딱 알면 돼. 이거 편하네요. 그래서 분모는 만기, 분자는 남은 기간. 그럼 만기는 몇 년이에요? 20년. 남은 기간은 몇 년이에요? 15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뭘 찾으면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7.60, 8.51이네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잔금 비율이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분모, 만기, 분자, 남은 기간,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 찾으라고요. 그럼 여기 20년, 15년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잔금 비율이에요. 그럼 요거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대출액 곱하기 잔금 비율은 뭐가 돼요? 잔액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7.60 곱하기 나누기 8.51 하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나올 거예요? 소수 이하가 나오는데 893만 669원. 그래서 소수점 어쩌고저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거 찍으라니까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기 20년으로 이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5년 차까지 원리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중도 상환하겠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를 더 토해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는 은행 입장에서 얼마를 더 받아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잔액이라 하죠. 잔액. 미상환 잔액을 구할 때는 이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돼요. 분모는 만기, 분자는 남은 기간. 그렇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맞추면 돼요. 그게 바로 잔금 비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에요. 자, 27번은 이제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이제 올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좀 하셔야 되는데,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이제 뭐가 틀렸느냐? 이 27번은 뭐냐면요, 우리 그 본고사 기출 문제예요.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정답이 몇 번이냐? 5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왜냐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이 없습니다. 명목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예요. 근데 직원이 왜 나오냐고,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게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임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은 누구가 있냐면은 그 법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만 적용이 돼요. 왜 그러느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고 자산관리회사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딴짓거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관리회사,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 그렇죠? 자, 그래서 자죠? 내부 통제 기준. 자요. 내부 통제 기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자가 나와야 돼요. 자기관리,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의 1번은 뭐냐면요.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공모해야 돼요. 공모.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의 분산으로 가는데, 주식의 분산이 뭐냐면,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2번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공모주 청약을 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주, 주식을 발행할 때, 뭐예요? 그 공모주 청약을 하여야 한다는 두 개만 해당돼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만 해당되고 기업구조조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위탁관리는 페이퍼 컴퍼니니까 자산관리회사에 투자 운영을 위탁해야 되겠죠. 4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아이고, 또 시작입니다, 이거. 자, 28번. 자, 28번 여기 있네요. 28번 요거. 자, 이제 28번 요거 이제,
옳은 것은 이건데, 이 문제는 이제 패스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게 이제, PF 대출채권의 유동화에 관련된 건데, 이 문제가 뭐 3년에 한 번씩 내더라고.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데, 이 부분은,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 낸 겁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낸 건데, 이거, 힘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내냐면은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패스하시고, 나중에 그냥 적당히 처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 문제 중에서 최소 4문제는 정말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여기서, 옳은 게 뭐냐. 옳은 건 이제 뭐야? 여기서, 여기 3번. 요 3번이 정답이에요. 왜 3번이 정답이냐면,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들으세요. A, B, CP라는 게 뭐냐면, CP가 어음이에요, 어음. 그 다음에 ABS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뭐냐면, 만기가 1년 이상 3년 이하고, 요거는 뭐야? 이거, 어음은 3개월이에요, 이거 3개월. 3개월짜리 어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음이, A, B, CP 만기는, 어음의 만기는 A, B, C, B에서 짧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나머지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PF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법에서만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상법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ABCP라는데, 이 도관체란 말 나오죠? 도관체란 말 나오면 이거는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요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 이거 아니고 상법이에요. 그래서, 상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왜 틀렸냐면은, 이 상법에 의해서 도관체가 ABCP 발행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마음껏 발행합니다. 그래서 참 좀 어렵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유동화 전문회사는 상법상 자산 유동화법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뭐 모순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패스하세요,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29번 보겠어요. 자,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에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건 이제 기업과, 리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은은 왜 틀렸냐 이거죠. 자, 1차 저당 시장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MBS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여러분.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였다. 그럼 MBS 수익률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또 은행이 중간에 수수료를 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게 아니라 낮다 해야 되겠고요. 지급본에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 MBS 나왔잖아요. MBS 나오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택저당채권이에요. 주택저당채권. 그래서 이제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가증권을 발행한 게 MBS가 되는 거고, 만약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CMBS라고 해요. 앞에 C가 붙어요. 커머셜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모르셔도 되겠고요. 우리 MBS만 알면 되니까 MBS의 기초자산이 뭐냐? 그럼 뭐예요? 주택저당대출채권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택이지 뭐 상업용까지는 뭐 알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주택금융을 주로 다루니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된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0번 보겠습니다. 이제 30번인데 30번 틀린 것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이 MBS에 대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MBS에 대한 내용인데, 이 MBS가 이게 그냥 뭐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총 종류 4가지가 있죠. MPTS 지분형, 주택저당 채권의 모든 권리와 위험은 증권 투자자에게 있다 정도. 그다음 MBB 채권형 회사채 형태예요.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의 모든 권리와 위험은 증권 발행자에게 있다. MPTB, CMO, 채권형, 유가증권 형태는 채권형입니다. 채권형,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저당 채권의 모든 권리와 위험은 이제 발행자에게 있는데 투자자에게 전가한 게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과 중도상환 위험은 증권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제 CMO 나오면 뭐야? 동일한 주택저당 채권으로부터 여러 개의 만기, 우선순위,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른 여러 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트렌치. 정도만 알고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상은 힘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틀린 건 뭐냐? 이제 보세요. 이게 틀렸잖아요, 이거. MPTS 나왔죠? 쭉 가는데 채권이란 말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채권이 아니잖아요. MPTS는 지분형 증권이죠.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초과담보 때문에 틀렸죠. 초과담보. 초과담보는 전부 다 채권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B나 MPTB나 CMO에 해당되는 거죠. 초과담보라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산유동화 증권인데요. 요거 자산유동화 ABS인데,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3번은 이거죠. 주택자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택저당 채권 나오죠. 그래서 MBS 나오면 주택저당 채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기하는 거고, 자, MPTS 나왔죠. 지분권이 지분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다. 지분형 증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CMO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개의 계층으로 트렌치. 그 다음에 각 계층마다, 트렌치마다 서로 다른 상이한 이자율과 그다음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1번. 31번 보겠어요. 자, 이제 31번인데요. 자, 31번은 이제 뭡니까? 자, 이제 이거 틀린 건데, 뭐냐면 이건 개발에 대한 건데, 자, 2번이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자, 개발업자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위험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이에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3년 후에 입주하거든요. 3년 후에 입주하니까 굉장히 가봐야 현장에 가면 허허벌판이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때는 싸게 팔아야 돼요. 수익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거죠.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럼 망하는 거죠. 시행자 입장에서는. 왜요? 비용이 증가하고 시장 위험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률적 위험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는지 몰랐다. 그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분석 나왔죠? 분석한다라는 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데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이고요. 미래의 매매 가능성 또는 임대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게 뭐야?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하면 뭐야? 분양 가능성, 임대 가능성.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 흡수율 분석은 시장 가능성, 시장성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32번인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들어갈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기억번이 뭡니까, 여러분? 정답 2번이죠? 이거 해야 되겠냐? 2번 아닙니까, 이거? 왜죠? 자, 기억번은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에요. 그쵸? 니은번은, 재개발 사업, 지급번호 뭐야? 재건축 사업. 이게 되죠. 이거 쉬운 거죠, 이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많이 하셔서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고, 이것도 가끔 잘 내요, 이렇게. 이거. 우리 시험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33번 볼까요? 33번이 이제 또 신탁인데,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 1번이 틀렸느냐?
반드시 위탁자와 수익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요것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이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뭐 위탁자가 갑인데 수익자가 갑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그거는 위탁자 마음이에요. 신탁 계획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정하는 겁니다. 동일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냐면 이거는 관리 신탁이라고 그래요. 참고점은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3번은 처분 신탁이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분양 신탁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본고사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다 지문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뭐냐, 관리 신탁이 뭐고, 처분 신탁이 뭐고, 뭐, 요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가 강조했지만은 담보 신탁입니다. 그거는 중요해요. 이게. 자,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감정평가론인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건 이제 5번이란 말이죠. 이 5번이 맞아요. 이게. 그럼 1번 왜 틀렸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1부분, 그 다음에 부분 나왔죠? 그럼 이건 부분평가예요. 구분이 아니라 부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2번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죠. 그죠? 3번은 뭐야? 이게 실거래가라고 돼 있잖아요. 실거래가. 그럼 이건 가격이죠.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4번은 뭐 영어도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가치는 value예요. value. 근데 이것도 틀렸네요. 왜 틀렸냐? 교환의 대가로 지불된 실거래 또나 실거래. 그럼 이건 가격이죠. 가격. 틀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야?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용도가 상가 부지가 있고 창고 부지래요. 가격이 다르죠. 가치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뭐 정답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5번 찍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액 이거 나오면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뭐냐면 좀 기네요. 아이고,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요건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재원칙인데, 옳은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번, 잠깐만요. 그래서 니은번,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거 사실, 미음, 비읍은 이거, 1회차 동용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에요. 뭐, 나머지도 언급이 됐는데, 자, 한번 봅시다. 1번 왜 틀렸느냐? 보세요.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나오면 이건 균형이 아니라 촉합이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이제 뒷번 잘 보세요.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이거 대체제라니까요. 대체제. 그렇죠? 대체제예요. 그럼 대체제가 있으면 뭐 가격이 싼 걸 택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뭐 기회의 원칙이 아니라 대체의 원칙. 그런 얘기고. 자, 보세요. 부지와 건물 구성 요소 나왔어요. 부지와 건물.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변, 외부, 주변 환경, 뭐 이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경제적 감가, 이거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죠. 여기서는 이건 적합의 원칙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이건 대체의 원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적합이 아니라, 이건 균형의 원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미음번에 보면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된다, 맞죠? 그래서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인데, 순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 미래의 순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그 다음에 미래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변동. 근데 여기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죠? 그럼 거래사례가 뭐냐면, 거래사례가 대체제의 실거래액이에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36번. 36번은 이제 여기 원가법 계산 문제네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에요. 4번이,
4번이 정답이 되거든요. 이건 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느냐? 저 갈게요. 전자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제조도랑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10,000원 이하 절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시점에 공사비가 10,000원 이하 절사하면 50,000원이에요. 50,000원인데 경과년수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근데 매년 5%씩 상승했대요. 그럼 1.05의 제곱 두 번 하면 얼마야? 55,125원이 나와요. 요게 제조달 원가예요. 요게 두 번째 정액보험을 쓰래죠.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 그래서 55,125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제조달 원가의 10%니까 5,512.5 나누기 전체 연수. 전체 연수가 몇 년이에요? 50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제 992.25가 매년의 감가액이에요. 그럼 세 번째, 그럼 992.25 곱하기 몇 년? 경과년수 2년을 해야 돼요. 2년을 하게 되면 1984.5가 나와요. 이게 감가 누계액이에요. 그러면 제조도로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은 이게 해주면 돼. 그럼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53,000 그 다음에 140.5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된 거죠. 이게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요 공식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되는 부분만 하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37번을 해야 되겠죠? 37번. 37번 요거죠. 자, 37번도 이제 이게 뭐냐? 요게 이제 요게 한마디로 37번 이거죠. 뭐냐면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여러분.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틀린 게 뭐냐? 여기서 보세요. 5번이 정답이죠, 또. 왜요? 여기 보세요. 5번 왜 틀렸어요? 게시한 날짜. 대에서 중복되죠, 이거.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시장가치, 외가치.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이거는 조건부 평가에 대한 언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분 평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일괄평가네. 죄송합니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럼 일괄에 평가할 수 있다. 또 보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왔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거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평가야? 구분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복됩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감칙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을 놓고 보면 편해요. 이렇게. 그 문구대로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 38번이 이제 이거 수익가액 구하는 거네요. 수익가액 구하는 건데 이거는 좀 한번 해봅시다. 바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환원율을 구해야 되는데 환원율 두 개면 가중평균을 내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러면 토지가 얼마? 0.4, 0.6. 그렇죠? 토지 환원율이 뭐야? 5%, 0.05. 건물 환원율은 0.1. 이렇게.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러면 0.02가 나오고 0.06이 나오니까 합하니까 0.08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환원율.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 다음 더하면 끝이에요, 이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0.08이고, 뭘 구해야 돼요? 이제 순수익이 뭐죠? 순영업소득이니까 구하면 돼요. 그럼 1억이면 10,000원이죠. 그리고 다 10,000원을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니까 10,000원에 10%가 공실이래요. 1,000원이죠. 9,000원이 뭐가 돼요? 유효총소득이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죠?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요거 들어가죠. 빼고. 이거 안 들어가고, 이것도 안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죠. 요거 들어가고, 요거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것도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 건 뭐예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면 얼마야? 500원. 8,500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수익가액은 순수익 8,500원 나누기 환원율 0.08.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10만 6천, 그 다음에 250원 나오네요. 그러면 10625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9번. 39번 보겠습니다. 이제 39번은 이거는 아주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되는 분은 하시고 안 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문제예요, 뭐.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뭐 구하는 거냐면 일단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해서 환원율 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부채 감당법이라 하죠. 저당 상수가 나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0.120. 그런데 대부 비율이 안 나왔어요. 부채 비율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이 100%라는 건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그럼 이거 구해야 돼요. 아이고, 참, 이게 뭐야? 10,000원이죠? 그럼 이건 뭐야? 2,000원.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부채 감당률은 뭐야? 순 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2,000원이고, 그럼 순 영업소득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러면 뭐야? 죄송합니다. 자, 지우고, 10,000원에, 그쵸? 또, 이게 아니고, 자, 여기 해서, 자, 그러면은,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10,000원이에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10,000원에, 이제, 여기 40%래. 유효 총소득의 40%가 경비래요. 그러면 4,000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뭐야? 6,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 3. 그쵸?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쭉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쭉 곱해주니까 0.18, 18%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참 순간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되는 분은 하시고 안 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0번이에요. 40번은 뭐냐면은 표준식 공시지가 효력이에요. 효력인데 정답은 이제 5번이죠. 5번이고 틀린 건 뭐냐면은 이게 두 개가 틀렸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그냥 외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 외우셨으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표준식 공시지가 효력. 그럼 뭐야? 지정, 지가 정보 제공, 거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감계, 그래서 이제 뭐야?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데 기준이 된다. 수, 비, 수용할 토지의 보상의 산정 기준 된다. 그쵸, 여러분?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뜬금없이 주택가격이 나왔어요. 표준식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가 변동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버릴 건 버리셔야 되니까 이제 계산 문제, 세뇌 문제, 말 문제, 뭐 한 3문제 뭐 이런 거는 못 푼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모르는 건 나오고 그거 제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6점 이상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1회, 2회차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